저희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2024 EWP 에너지 혁신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39살 이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에너지 효율과 절약, 신재생 신사업, 환경 안전, IT 기술 이렇게 4개 분야 10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청년 20명을 선정해서요. 창업교육부터 유관기관 인턴,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니까 5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더사이언스에서는 이제 ESS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ESS에는 이제 배터리 방식이 있고 비배터리 방식이 있다. 비배터리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양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90% 정도를 비배터리 방식의 ESS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은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로 배터리 방식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EMS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식할 때 컴퓨터 그걸로 하듯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E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에 들어가는 EMS는 BEMS라고 해서 알고리즘이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장의 EMS는 또 공장만의 수요와 공급이 패턴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는 EMS를 FEMS,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EMS가 HEMS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와, 다 배운 것 같은데. 요새 배터리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배터리 많이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잘 쓰려면 ESS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 하는 그 ESS에서의 배터리랑 자동차 배터리랑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서로 요구되는 스펙이 달라서 아예 다른 종류라고 봐야 되나요? 방금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예요. 같은 배터리인데 ESS랑 EV,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달라요. 배터리는 어떤 성능을 주로 많이 보느냐,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첫 번째가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사이클 안정성. 내가 이 배터리를 1년만 쓰고 버릴 것인지 10년을 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을 봅니다. 네. 얼마나 싸게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성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전성. 네. 네. 이게 내가 안심하고 폭발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지. 다섯 번째로는 출력 특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출력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배터리 내부의 저항 요소들이 별로 작아서 네. 내가 한 번에 빨리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급속 충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출력을 단시간에 낼 수 있는 네. 이런 특성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낼 때, 급가속을 할 때 이럴 때는 출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럼 출력 특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무거우면 자동차 입장에서 에너지의 낭비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EV용 배터리의 가장 선호하는 스펙은 지금까지는 최소한 에너지 밀도와 출력 특성. 네, 출력 특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출력 특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속 충전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ES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EV에서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약 100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거를 얼마나 내가 처음에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10MWh 정도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약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ESS는 어떤 이유냐면 자동차 100대를 한 군데 모아놓은 형태의 배터리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배터리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중에 배터리가 하나만 화재가 발생을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배터리가 다 위태로워지고 화재의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ESS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특성은 안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좀 전에 배터리 화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화재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ESS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그때 데이터 센터 어디 불났던. 네, 카카오. 그러니까 그 화재가 왜 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화재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밝히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일단 화재가 나면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추정해 봤을 때 화재가 나타날 수 있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외부 충격. 일단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분리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분리막의 역할은 뭐냐면 이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우리가 이제 쇼트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쇼트났다? 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저항이 아무것도 없어버리니까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 이 유기전액이 굉장히 증기화가 쉽게 되는 거예요. 고온에서. 그러면 이게 고온 증기가 셀 내부에 가득 차게 되고 셀이 팽창하게 되고 심지어 얘가 이제 발화점 이상 되면 터지게 되는 거죠. 불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쇼트가 나면 안 돼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으면 안 되는데 양극과 음극이 맞닿게 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이 어디에 부딪히면 불이 날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배터리 불량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리막이 이제 딱 양극과 음극을 막아주는 형태로 조립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분리막이 접히거나 이러면 그 접힌 부분에 있어서 양극과 음극이 이제 맞닿을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불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령 양극과 음극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로 구리판을 덧대준 거고요. 양극판 뒤쪽으로는 알루미늄판을 덧대주거든요. 이걸 집 전체라고 해서 전류가 더 원활하고 균일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집 전체의 파편들이 구리와 같은 파편들이 아주 미세 입자의 형태로 요 분리막이나 요 셀 내부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전제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이다 네. 보니까 이러한 물질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쇼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아까 BMS가 셀 밸런싱의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 셀들이 균일하게 충전이 되고 균일하게 방전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얘만 많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셀 밸런싱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충전 때 얘는 더 충전을 하겠죠. 나머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셀만 더 과하게 충전. 이게 이제 과충전이라고 하는데 과충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반응들이 발생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균질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것 역시 셀이 서로 달라붙게 하는, 양극과 음극이 달라붙게 하는 숏을 발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얘기 들었고, 그래서 요새 주목을 받는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박사님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 아닙니까? 네, 플로우 배터리가 그 중에 하나. 플로우 배터리,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플로우 배터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용어로 굳이 만들어 보자면 스테이틱 배터리.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약간 멈춰 있는 거고 네. 플로우 배터리는 플로우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고 플로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틱 배터리에 포함되는 게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가 이에 속하는 거고 네.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양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는 전액이 채우고 있는 형태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이 배터리는 어떠냐면 음극 자체가 음극 활물질이 되는 거고요. 네. 활물질이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케미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활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리튬, 망간, 니켈 이런 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에 반해서 플로우 배터리는 어떠한 형태냐면 이 양극과 음극은 단순히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지 활물질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활물질은 전해에게 녹아 있는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이 활물질이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플로우 배터리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음극에서는 바나듐 3가 이온이 전자 하나를 얻으면 잠시만요. 네. 바나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애 3가 이온이 네네 3 플러스 이온이 네. 전자 하나를 얻으면 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얻었으니까 2 플러스 네. 이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 전자를 보관하는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네. 그 양극에서는 네. 바나듐 4 플러스 이온이 여기는 플러스 차지가 충분히 상당히 얻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차지를 충분히 요 바나듐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가 전부 다 음극 전액에 2 플러스 3 플러스 양극 전액에 4 플러스 5 플러스가 녹아 있는 형태입니다. 피디님 이해하셨어요? 와, 저 죄송한데 네. 혹시 그림 그려서 어떻게 설명 안 될까요? 네. 네. 아까 바나듐 레독스? 바나듐도 무슨 무슨 저게 원소 종류죠. 아 그래요? 얘도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처럼 전이 금속 중에 하나고요. 음. 바나듐이라는 광물 자원. 아 이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중국,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아 이것도 중국 러시아에 많아요? 아 네. 진짜 뭐야? 이 세 나라의 90% 이상의 전 세계 매장량이 분포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뭘 해도 이 나라들은 굶어 죽진 않겠네. 네, 그래서 이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의 장점은 사이클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안전하다, 화재 위험이 없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가격이 비싸고 아직은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플로우 배터리가 네.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바나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이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미국 나사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나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상용화로 우선순위로 검토했던 배터리가 철크롬 플로우 배터리도 있었고요. 또 징크와 브로민 또는 징크와 클로린을 사용하는 이런 징크 기반 플로우 배터리도 있고 또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도 그 당시에 나사에서 개발한 후보군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플로우 배터리는 이제 내가 음극에다가 그리고 양극 전액에다가 녹여서 전자의 에너지를 케미컬로 전환할 수 있는 활물질을 어떤 물질을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플로우 배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가지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ESS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데 재생에너지의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제어하려면 그 어딘가 담아둘 배터리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ESS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성장기 한참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장이어서 이렇게 막 모든 기술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뭔가 하나가 딱 나타나서 이제 이 세계를 평정하게 될 거인가요? 아니면은 각자 다 이게 용도가 달라서 각자 그냥 계속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개발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리튬이온 전지가 전체 배터리 기반 ESS의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 정도가 플로우 배터리나 이제 소듐 설포 전지나 뭐 이러한 이제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리튬이온 전지는 이미 그 실증 사업이 끝난 제품인 거고, 네. 뭐 우리 전자 제품이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동차용 배터리를 그래서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후보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ESS 시장은 이제 사실 지금부터 열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아직 극초기 단계에 있는 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ESS 배터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들 각각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ESS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가격과 가격? 네,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 안 나는 거.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지금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안전성이 아직까지는 사람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안 요소를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수십 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ESS를 가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두적으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2년 이후에는 굉장히 위축이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화재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도 ESS를 함부로 도입하기에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던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한 안전성의 논란이 리튬이온 전지 기반 전지에서는 여전히 지금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성을 해결하는 배터리가 과연 무엇일까 해서 이제 수계 배터리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플로우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위치에 따라서 또 배터리의 중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설치를 하느냐,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용도인 것 같아요. 용도. 네. 용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파수 조정용이냐, 프리퀀시 레귤레이션 용도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의 이러한 벌크 에너지를 저장을 함으로써 수요 공급의 적적성을 맞춰주느냐 이런 용도인데 전자는 뭐냐면 단주기용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장주기용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주기, 장주기의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저장했다가 몇 시간 동안이나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다시 방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저장 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없지만 뭐 보통 한 4시간에서 8시간 이하면 단주기용이다. 그리고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면 장주기용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전지를 따지면 굳이 말하면 단주기용에 속하는 거고 플로우 배터리를 따지면 장주기용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배터리까지 포함을 하면 양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장주기, 며칠까지도 보관을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댐에서는 그냥 보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ESS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속성 중에 하나가 장주기 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10시간 이상까지도 충전 에너지를 안정하게 보관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만을 따지고 봤을 때에는 다른 유형의 배터리들도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우 배터리는 그럼 되게 커요? 크기가? 네, 크죠.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에너지 밀도가 작잖아요. 같은 용량, 같은 출력에서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수배 크고요. 수배. 네네. 그리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메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바나듐 레더스 플로우 배터리를 만들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크기. 이것도 소형화 역시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전극 반응이 일어나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액을 이제 외부로 빼서 전액을 보관하는 걸 전액 탱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큰 부피 차지 요소가 있는데 스택을 줄이는 노력은 이제 전극이나 분리막이나 이런 요소들 성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스택을 줄이려는 게 있을 테고요. 그거보다 중요하게 바나듐 레더스 플로우 배터리에서는 전액이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커요.
그럼 전액의 부피는 어떻게 줄이느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액의 농도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바나나 플로우 배터리에서는 바나듐이라는 전액의 활물질을 뭐 상용 스케일에서, 상용 제품에서는 한 1.7몰? 그리고 이제 실험용으로는 한 뭐 2에서 3몰까지도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이상 녹이면 운전하다가 얘네들이 석출이 되고 침전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사이클 안정성,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 수명은 왜 있는 거예요? 배터리 수명은? 수명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소재마다 수명의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극, 양극, 분리막, 전액이 있잖아요. 네. 리튬 이온 전지에. 네. 먼저 전액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이 이제 그라파이트에 리튬이 인터칼레이션 되는 형태인데, 그 에너지가 인터컬레이션이 뭔가요? 인터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정극의 구조층이 있는데, 이 네. 구조층 안으로 리튬 이온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안착해서 자리 잡고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 건데, 근처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환원시키는 대상이 전액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전액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의 역할만 해줘야 되는 건데, 얘가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리튬 이온 전지를 돌리다 보면 첫 한 사이클, 처음 충전하고 방전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초기 용량의 10% 정도가 감소를 해요. 그 반응에 의해서. 이게 저희는 이제 10년을 써야 되는데, 10년 동안 아주 조금의 양이라도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전액의 양도 감소를 하는 거고, 전액의 양이 감소하다 보면 그 셀 내부에 빈 공간도 생기고, 출력 특성도 안 좋아지고, 용량도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는 게 열화잖아요. 두 번째는 음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음극에서는 그라파이트 사이로 리튬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 모양으로 침상 구조로 덴드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덴드라이트 형태로 자라다 보면 이게 뾰족하게 자라니까 분리막을 뚫어버리고, 얘는 또 전도성이 있다 보니까 양극과 닿으면 쇼트가 나서 화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양극도 열화가 돼요. 조금 전에 인터칼레이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터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양극이면 양극 구조층 사이로 리튬이 들어가는 거고, 음극이면 그라파이트 구조층 사이로 리튬이 들어가는 건데, 이 리튬이 들어가면 어쨌든 원래 있던 거에다가 무언가 물질이 들어간 거면 얘가 부피적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극이든 음극이든 약 10%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팽창했다 수축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활물질이 떨어져 나와버리면 얘가 이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의 양이 작아지고 용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핸드폰 쓸 때 막 계속 이거 100%인데 계속 꽂아놓거나 아니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냅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렇죠. 네. 와, 거의 유튜브에서 ESS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채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 뭔가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뭔가 공들이고 있는 초격차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리튬 이온 전지의 소재 기술. 소재 기술. 네. 그 소재 기술 중에서는 그라파이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양극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앞서가고 있는 기술, 특히 이제 3원계 양극재 기술, NCM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셀을 저희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셀 단위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셀 디자인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도 초격차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리튬 이온 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초 연구를 많이 해와서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기술을 많이 확보해 두자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 데리고서 수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